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이상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그리고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치아는 오복의 하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는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은 오복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먼저 장수를 하는 복을 첫 번째 복으로 잡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 부유하게 사는 삶을 두 번째 복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령, 건강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또 세 번째 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선행과 덕을 쌓는 것도 큰 복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고통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다. 이렇게 해갖고 5가지를 서경에서는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치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은 치아는 도대체 왜 우리가 오복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치아도 오복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치아가 건강이나 우리 장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장수를 하거나 건강한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쉽게 생각을 해보실 때 일단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되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씹어 드셔야 돼요. TV에 여러 가지 광고도 보셨겠지만 꼭꼭 잘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씹어야지 소화도 잘 될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돼야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 보시게 되면은 난 소화가 잘 안 돼. 왜? 그러면은 잘 못 먹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우리 시니어분들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보시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저기 두부집 맛있던데 그 집 가서 먹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다들 고기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씹는데 자신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런 좀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한 음식들을 건강하게 골고루 잘 드시려면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나 심장이 안 좋아. 아니면 나 동맥에 좀 경화가 있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치주 질환들, 입안에 잇몸병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약 19% 정도 증가한다는 치주학회 논문 발표가 있어요. 또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발생률이 25%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치주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의 위험도 굉장히 높게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좀 나와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시는 당뇨병 있으시죠? 당뇨병에서도 우리 구강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잇몸이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이가 잘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이 당뇨병이 치주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주 상태가 안 좋으시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상호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서요. 당뇨 질환이 치주 질환을 나쁘게 악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악화된 치주 질환은 당뇨병을 더 심하게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거꾸로 치주 질환이 개선이 되면은 당뇨 질환도 많이 개선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잇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당이 있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를 잘 다니시면서 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치과를 가셔갖고 구강 건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강 상태가 좋으시면 당뇨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호흡기 질환도 구강 건강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나 입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인후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살고 있는 균들이 폐로 흡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폐렴 같은 것들도 조금 자주 걸리고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 잘 하시고 구강 건강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 아니면 환절기 때는 내가 매번 감기 같은 거 걸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심으로써 그런 폐렴의 감염 위험도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또 다른 걸로는 뇌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 아무래도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뇌질환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금니가 없으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어금니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씹는 기능들, 이게 씹는다는 게 단순하게 음식물만 저작을 하는 게 아니고 뇌에도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게 돼요. 그래서 혈류를 증가시키게 되고 뇌 건강도 더 좋게 유지를 하는데 어금니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가 없으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연구 결과도 요즘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구강 내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뇌에 직접 침투를 해서 뇌를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 뇌에 그 자극만 주는 게 아니고 뇌에 직접 박테리아가 침범을 해갖고 뇌를 시키는 것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그 뇌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폐라든가 이런 거 외에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산이라든가 유산 같은 것들도 치주 질환에서 그 기인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근래에는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신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구강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좀 좋겠느냐? 제일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올바른 칫솔질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칫솔질 요즘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양치 잘 하시고, 나는 하루에 뭐 2번씩 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저는 5번도 이를 닦아요. 물만 먹어도 이 닦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양치를 하는데도 왜 잇몸이 안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양치질 그러게 되면은 양치질의 유래는 원래 버드나무 가지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양치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양치가 원래는 양지, 버드나무 양지에 가지지자를 써갖고 버드나무 가지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가장 그 근거가 있는 얘기들인데요. 옛날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갖고 그러면은 끝에가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부셔지겠죠. 그걸로 이를 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된 습관인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양치질을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양치질을 다 배우죠. 그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치카치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치하시는 거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또 동요도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양치질을 했더니 치과 가서 내가 보니까 치아에 뿔이 있는 데가 다 패였다. 앞으로는 이렇게 양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횡마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요. 칫솔을 좌우로 닦으시면서 이를 좀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잇몸이 좀 손상이 되거나 치아가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런 방법들은 시니어분들한테는 안 권해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폰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폰즈법은 칫솔을 이렇게 치아 옆에다가 대서
돌려가면서 닦으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으시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들한테 많이 사용들을 해요. 어린이들한테 너 양치 잘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치카치카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입 닦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치면을 닦는 데는 좀 깨끗하게 닦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렸을 때 양치질 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성인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회전법이라는 양치법이 있어요. 이거 치과 가시면은 많이 좀 듣는 건데 대부분 칫솔모를 이렇게 치아에다가 대고 45도 정도로 돼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아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를 닦으라고 치과에서 얘기를 하고 치과 다녀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닦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목이 조금 아플 수가 있어요. 손목이 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은 연습이 많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번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스법이라는 거는 칫솔을 잇몸 쪽에 대고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닦아주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는 얇은 틈이 있어요. 근데 이 틈 사이에는 사실 회전법을 했을 때는 건너뛰기가 좀 쉬운 부분들이고 보통 양치하실 때 저희 치과에 오셨던 분들 제가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의 플라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 이렇게 치아랑 칫솔, 잇몸이랑 사이 부분에 칫솔을 대고 진동을 주시면서 닦으시면 그 안쪽에 플라그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잇몸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까지 되실 수가 있어요. 역시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가 있어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잇몸이라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동 주면서 계속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잇몸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고 진동, 띄었다가 옆으로 대시고 진동, 띄었다가 옆으로 대시고 진동. 이런 방법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닦으시게 되면 이를 훨씬 더 잘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방법으로는 스틸만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신 방법일 수가 있는데 방금 바스법 하신 것처럼 칫솔을 잇몸에다가 이렇게 45도로 된 뒤에 그냥 이렇게 쓸어내리시는 방법이에요. 마치 우리 방바닥 빗질하실 때처럼 이렇게 쓸어내시는 방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들을 잘 닦을 수가 있어요. 골고루 잘 닦아주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치아 표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닦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차터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터스법이라는 거는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칫솔모를 이렇게 잇몸 쪽에다 대고 닦았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치아 씹는 면 쪽에다 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밀어내리면서 닦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들을 잘 닦을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잇몸 수술이라든가 잇몸이 많이 안 좋거나 이 사이에 틈이 많아갖고 음식물이 많이 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일반인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와타나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와타나베법이라는 거는 칫솔을 수직으로 세워서 치아 사이에 이렇게 찔러 넣는 방법이에요. 마치 이쑤시개를 쓰는 것처럼 치아 사이 부분을 찔러 넣는다 그래서 투스픽 메소드, 그러니까 이쑤시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와 이 사이 부분들을 잘 닦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역시나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런 7가지 양치질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하시면은 나는 그러면 앞으로 차터스법을 써야지. 나는 뭐 와타나베법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방법들을 다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씹는 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우로 닦으면서 닦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횡마법으로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잇몸이 안 좋은데 특히 왼쪽 부분에는 음식물이 너무 잘 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차터스법으로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을 좀 닦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닦으시면 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회전법으로 닦아도 잘 닦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회전법을 이용을 해서 이를 닦아주시고, 이렇게 좀 섞어 쓰시는 방법들이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부위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섞어서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강 보조 용품이라고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혹시 좀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안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쓰시는 분도 치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넣었다 뺐다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치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양치질만 하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게 아니고 입솔질은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를 잘 닦아갖고 입안에 있는 균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어가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이를 닦으시면은 좀 더 잘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간 칫솔도 좀 쓰시고 치실도 좀 잘 쓰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구강 건강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구강 건강을 하시는 거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려 그러면 그냥 떼낀 거 빼놨나 보다, 이 정도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 입속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균이 제일 많은 부분은 대장이 아니고 입안이에요. 입안에 있는 이 균들이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더군다나 우리 치아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속은 모두 이렇게 표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나 이런 부분들은 균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손톱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피부가 변형이 된 거지 그게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치아만큼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피부를 뚫고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치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를 타면은 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우산을 생각하시면 좀 좋은데, 우산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가 있고 주위에 우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잡이 끝이 이 우산이랑 잘 메꿔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동여매어 있지 않으면은 이 틈 사이로 물이 다 새어 들어오겠죠. 잇몸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잇몸이 탄탄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 우리 몸속으로 균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균들이 다 그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강 건강 관리하실 때는 스케일링이나 양치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TV 같은데 이 치약을 쓰시게 되면은 뭐 스케일링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요즘 저도 그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집에서 스케일링 하실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걸로 스케일링 되지 않으세요. 스케일링은 치과 가서 제거를 하셔야 되고,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보통 이가 시려요 이러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가 시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가 시리다는 거는 치아에 뿌리가 드러났을 때 이가 시리거든요. 그래서 시린 증상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에 보면은 재미난 게, 우리가 파라타와 푸르다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신호등 같은 거 보면은, 자, 여러분들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셔야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신호등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록색인데 파란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이 없는데 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라고 하지? 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면은 푸른 하늘, 푸른 들판이라는 이제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늘은 푸른색이 맞는데 들판은 아무리 봐도 초록색이나 녹색인데 왜 푸른 들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같이 표현을 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오색무지개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7빛깔 무지개라고 교육을 받았었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이제 오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같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것처럼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리다와 시큰하다를 같이 섞어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른들 가끔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뼈가 시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도 아니고 여름인데 왜 뼈가 시리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시큰하다는 표현을 시리다와 같이 섞어서 쓰셔서 그래요. 치아를 표현할 때도 이가 시리다, 이가 시큰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섞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치과에서 구분을 할 때는 이가 시리다는 거는 치아에 뿌리가 드러났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겨서 치아의 겉에 범랑질 부분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거나 이럴 때 이가 시린 거고 이가 시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치주 질환에 의해서 이 치주 조직이 통증을 느끼는 걸 시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씹을 때 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좀 있습니다. 이런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풍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풍치는 옛날에 뭐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아니면은 바람이 불면은 이가 시리다 그래서 풍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안 좋으면은 바람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 무 바람 들은 무야 라고 어른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머님들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건전하게 그 집안에서 생활을 잘 하셔야 될 분이 밖에서 뭐 좋지 않은 이성을 만난다. 그러면 바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좋지 않게 되면은 바람 들었다, 바람 났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풍치도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아가 뭔가 안 좋아졌다. 그때 풍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주질환, 풍치, 치주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치아를 지지하는 주위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우리 어른들 간혹 가다 보면은 치과 가서 이렇게 이가 시려요. 나 씹을 때 이가 아프지? 그거 신경치료한 치아인데 왜 아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신경치료하면 이가 안 아프다.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알고 계세요. 근데 이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치주 조직이, 치아 주위 조직이 아픈 거를 치주질환, 치주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주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로서 치주질환의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잇몸만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 상태가 돼요. 이때는 잇몸 치료만 잘 하시게 되면은 이 뼈가 높거나 이런 것들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건강한 잇몸 상태로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주질환이 점점 진행을 해서 치주염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잇몸 뼈까지 녹기 시작을 합니다.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하면은 치아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잇몸 뼈가 녹은 상태에서는 이가 흔들리다가 난 딱딱한 거 잘 못 먹어. 아니면은 이가 시려. 양치할 때 피가 나. 이런 증상들을 계속 호소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심하게 붓고 피가 나고 고름도 나고 그래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사들은 간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 보통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80~90% 정도 망가져도 아픈 걸 잘 몰라서 좀 이상해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뭐 간경화 말기니 간염이니 간암이니 이런 얘기들을 좀 듣게 되는 것처럼 치주질환이 꼭 그래요. 이게 어떨 때는 조금 아프다가 이거 좀 안 좋은데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며칠 지나면 또 좀 괜찮아지죠. 이제 좀 괜찮아졌네. 잘 됐다. 다음에 가야지. 이래갖고 뒤로 미루다가 좀 그다음부터는 조금 아파도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쌓여서 병원을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단계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단계에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환자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셔요. 나 어쨌든 이건 내가 지금 빼야 되는 이빨인 거 알기는 한데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이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 흔들리기만 해줘. 안 아프게만 해줘. 근데 이 지지 기반,
뼈가 다 녹아 있어서 이가 흔들리는 건 저희가 안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주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 치아를 잃게 되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은 뭐냐? 이 입안에서 생기는 모든 병의 원인은 플라그 때문에 그럽니다. 음식물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고 그 찌꺼기들을 균들이 먹고 살게 되는데, 균들이 먹고요, 그 균들이 주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이걸 플라그를 우리말로는 치면 세균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균들이 이렇게 분비물들을 분비를 해갖고 자기의 이런 그 영토를 만들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욕실에 이렇게 청소 잘 안 해갖고 미끈미끈해지는 거 있죠. 물때 낀다 그러죠. 설거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2, 3일 어디 여행 갔다 오시거나 그러시면은 이렇게 설거지 그릇에 있는 그릇에 매끈매끈하게 물때 낀 것처럼 바로 그 물때가 플라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웬만큼 빡빡 닦지 않으면 잘 안 닦입니다. 이 플라그에 이제 점점 무기질들이 침착이 되고 경화가 돼서 단단하게 변한 게 치석이에요. 치석이 일단 형성이 되면은 그 치석에는 균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아주 좋은 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석은 거의 균 덩어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균들이 치석에 일단 달라붙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양치질을 아무리 잘하셔도 치석을 양치질로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안에 그대로 균 덩어리들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균들이 잇몸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석들을 제거하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치질을 불규칙하게 하시거나 또는 치실 같은 거를 또는 치간 칫솔을 안 쓰시게 되면은 이런 치아의 바깥쪽 면들은 다 깨끗하게 닦으실 수가 있는데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이런 바깥쪽을 안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이 안 닦여서 그쪽 부분에 치석이나 아니면은 이런 플라그들이 잔뜩 있어서 거기서부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도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흡연은 잇몸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 흡연을 하시게 되면요, 모세혈관들이 피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죠? 담배를 피시게 되면은 입안에 침이 좀 말라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게 입안이 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입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게 되면 그런 플라그나 치석, 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안 좋은 집안이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집안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 오시면은 우리 집안 다 이가 안 좋아서 정말 여기에 뭐 외제차 한 대 이 치과에다 갖다 줬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런 입안이 안 좋은 유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계를, 외가를 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유전적인 부분들이 치아나 이런 쪽에 관계되어 있는 게 X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X염색체를 엄마한테 받죠. 그러니까 외가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보통 치과 질환, 음식물과 관계되어 있는 질환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보통 음식을 만드는 분은 어머님이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좀 음식 만들 때 좀 달달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슴슴하게 이렇게 뭐 간도 잘 안 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머님의 음식을 배운 거는 외할머니한테 배우셨겠죠, 음식을. 외할머니는 또 외할머니의 어머님한테 음식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치과 질환은 외가 쪽 계통을 많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이제 방식에 따라서도 외가를 많이 닮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고, 뭐 그 외에도 기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부족이 있거나 그럴 때도 치주 질환이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입안에서 침이라는 거는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 입이 마르시잖아요.
입이 마르게 되면은 잇몸도 안 좋아지고 충치도 잘 생기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치주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잇몸이 붉게 변하고 또 부어오르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 TV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주 질환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점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입냄새가 많이 났을 때 이럴 때도 보통 치과를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치주 질환은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단단한 거나 딱딱한 음식들을 씹을 때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무른 음식들, 좀 물렁물렁한 음식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음식 먹는 게 일단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불균형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이에요. 칫솔질 잘 하시는 거. 사람 입속에 생기는 병은 다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음식물 찌꺼기가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균이 생기면서 충치균이 생기면 이가 썩는 거고 잇몸병균이 생기면 잇몸이 나빠지시는 거라서 양치질 잘 해주시고 양치질은 대충 닦으셔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입니다. 그래서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 부분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안 쓰시면요. 거기는 평생 이 한 번 안 닦으신 부분이 되고요. 항상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내가 집에서 양치질만 잘 하시면은 뭐 아무 병 안 생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잘 하셔도 치석은 생길 수밖에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치석은 또 집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또 나머지 치아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좋은지 그런 것들 검진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들, 단 거 많이 먹으면 이 안 좋다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소류라든가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치아도 이렇게 닦아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자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시게 되면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에서 항상 중요한 거, 금연과 금주. 보통 치주 질환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전신적인 건강 관리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 제가 좀 또 꼭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주 질환이 좀 심해지시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하고요. 치은염처럼 약하게 잇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항생제나 소염제 처방을 받아서 이런 치과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치석이 점점 심해지거나 그래서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안 된다. 또는 잇몸 밑에까지 치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치석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잇몸 치료라는 걸 들어가요. 보통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받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치근 활택술 또는 치주 소파술이라는 치료를 받게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스케일링을 치석 그냥 다 기계를 써서 할 수가 있지만 잇몸 밑에는 그냥 스케일링을 하면은 아프니까는 마취를 하고 스케일링을 깊게 한다. 또는 마취를 하고 기구를 써서 손으로 직접 의사들이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바로 잇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혹 어떤 분들 보시면은 나는 잇몸 수술까지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잇몸 수술이라는 거는 치주 판막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석이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갔는데 이 치석이 균덩어리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접근이 안 돼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취를 하고 잇몸을 절개해서 엽니다.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치석과 그동안 발생했던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소독을 한 뒤에 다시 이제 봉합을 해놓는, 꼬매놓는 거를 우리가 쉽게 잇몸 수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잇몸 수술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조금 불편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지 관리나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동안은 잇몸 건강에, 잇몸 그 치주 질환이나 충치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동안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시고요. 제가 이렇게 먹는 것들 좀 조심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면은 양치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저는 물만 먹어도 양치질을 하는데 그래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좀 단 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단 거나 이런 것들 저는 아예 안 먹어요. 근데 먹고 싶기는 한데도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시고 싶은 거는 다 드셔도 좋아요.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그걸 또 안 드시겠어요. 먹고 싶은 거는 다 드시고 드신 뒤에 양치를 잘 해주시면 되세요. 양치만 잘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건강이나 이런 거 유지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잇몸 건강이나 이런 것들 관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입냄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다른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입냄새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죠. 입냄새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원인이 있는 게 거의 한 8, 90% 정도는 다 입안의 문제입니다. 보통 입냄새를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한 성인의 50% 정도는 입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다 입냄새를 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입냄새 안 나요. 뭐 아무도 그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입냄새, 당신 입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고 또 본인은 본인의 입냄새를 잘 못 맡아요. 이게 코피로라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냄새를 잘 못 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확인하시는 제일 좀 쉬운 방법으로는요. 종이컵 같은데 이렇게 후 불어내신 다음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게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냄새를 맡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음주 측정할 때 이렇게 경찰관들이 다 측정기를 들이대죠.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종이컵 갖고 경찰관들이 후 불면은 이거 맡아보시는 경우들이 있었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손등에다가 이렇게 침을 좀 묻힌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입냄새의 많은 원인은 혀 표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침만 묻힌다기보다는 이렇게 혀를 좀 쓸면서 손등에다가 혀의 분비물 같은 거를 조금 묻히시면 좀 더 파악하기가 좀 좋습니다. 좀 더 좀 정확하게 구취를 좀 측정하기 위해서는 VSC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시면 불어보게 되면은 입냄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는 사실 좀 더 특별한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는 없고 좀 대학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혀 표면이라든가 아니면 침을 뱉어서 타액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입냄새를 또 파악하는 방법들이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입냄새를 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입냄새의 원인은 대부분은 세균의 활동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혀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아니면 혀에 그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이 떨어져 나온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분비한 물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그게 분해되면서 냄새 나는 게 바로 입냄새거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구강 위생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말 그대로 충치가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파인다고 그러죠. 충치 때문에 빵꾸가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양치해도 양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썩으면 말 그대로 썩은 내가 또 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잇몸이 안 좋게 되면은 잇몸에서 염증에 의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드물게는 입안이 이렇게 마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여성분들 갱년기라든가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입이 좀 자꾸 마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면은 타액이 줄어들면은 침이 줄어들면 또 입냄새가 심하게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강 건조증이 있거나 이러면 요즘은 인공 타액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 눈물 넣으시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입안에도 칙칙 뿌려갖고 인공 타액으로 입안을 좀
건조되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약품들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 치과나 아니면 약국에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들도 좀 좋고요. 대부분의 입냄새의 원인은 8, 90%는 구강 내에서 발생을 하지만 나머지는 구강 외적인 부분에서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상악동염이 있다든가 비염이 있다든가 이래서도 또 입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면 치과 쪽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셨다면은 그런 이비인후과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과적인 원인 때문에 입냄새가 나실 수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가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말 그대로 식도를 타고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 좀 독특한 질환 때문에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병이 좀 있거나 간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본인의 특유의 냄새가 조금 있으세요. 이제 그런 냄새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거는 내과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의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정 음식, 저도 이제 마늘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마늘 먹으면은 저도 이제 환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할 때 마늘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마늘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양파 또는 음주, 뭐 흡연,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담배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고 대부분 흡연하시는 분들이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흡연도 끊으시고 건강을 좀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입냄새 얘기하면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아침밥 먹고 양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양치질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에 깨끗하겠죠. 주무시기 전에 양치를 했다면은 그때는 양치질이 실질적으로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아침 안 먹고 출근해. 그래서 나는 양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입냄새는 여전히 나기 때문에 입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양치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아침밥 먹어요. 그러면 아침 식사 하시고 양치질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잘 안 먹고 그냥 바로 출근해요. 그러면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치는 아침에도 식사를 안 하셔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구취를 예방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양치질 잘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일 겁니다. 입안에서 생기는 병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양치 잘 하셔갖고 위생 상태를, 구강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강 내에 생긴 문제를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본인이 모르는 문제점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입안을 적셔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내가 입안이 너무 자주 말라서 뭐 불편하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인공 타액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식습관 개선, 그러니까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아니면 드셨으면은 양치 잘 하셔갖고 혹시라도 타인한테 불편감을 주시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역시 금주, 금연 이런 것들 입냄새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는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구강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은 우리 전신 건강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 양치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하실 때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전법이나 횡마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칫솔질 방법이 있다. 그 칫솔질 방법을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섞어서 써야 된다. 이쪽은 바스법, 이쪽은 뭐 회전법 해서 다 섞어서 뭘 쓰든지 입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절대 닦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 치실 꼭 쓰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관리를 잘 해도 내가 모르는 병이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치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치석을 양치질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셔갖고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속적인 구강 건강으로서 전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